안녕하세요. 음, 네. 그, 오늘은 자동차의 전장 사업에 대한 좀, 저 개인의 좀 생각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음, 참고로 저는 그 모바일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한 10, 한 15, 6년 정도 개발 업무를 진행을 했고요. 뭐 개발이라고 하지만 뭐 항상 개발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본 것 같은데 어, 최근에 이제 자동차 전장 부문에 이제 역시 개발이죠. 예, 좋은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좀 옮기게 되었어요. 뭐 재밌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돌이켜 보면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분야니까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느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제 그 미래라기보다는 이제 벌써 일어나고 있죠. 현재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자동차 전장 사업의 전망이 어떤지 간략하게 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요즘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음, 제주도에 가면 전기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물론 당시에 전기차를 이제 렌트를 했는데요. 여러분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전기차 타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상당히 이제 올드하던 구시대 자동차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이제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밖에서 볼 때도 조용하니 이제 제가 가장 좀 크게 느낀 거는 전기차는 이제 기아 변속이 없잖아요. 그냥 악셀레이터를 밟는 순간 그 악셀레이터를 밟는 어떤 압력과 비례해서 리니어하게 그냥 속도가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드러워요.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 제가 강하게 밟으면 강하게 올라가고 강하게 속도가 올라가고 근데 내연기관 가솔린이나 이제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아도 기아 변속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실제 속도의 증가에 대한 어떤 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와 운전자가 이렇게 한 몸이 된 듯한 느낌이 전기차가 좀 더 강하게 느껴져요. 어, 근데 이제 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앞으로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점점 늘어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를 많이 사람들이 쓸 것 같고 운전자에게도 전기차가 이제 더 편하고 또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좀 이제 개솔린이나 디젤 같이 그, 그 저기 그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나 공기 오염 같은 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률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수소차 지원에 대한 어떤 정책을 최근에 발표를 했었죠. 일단 뭐 수소차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원리가 조금은 다르지만 수소는 이제 수소를 필요로 하죠.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나 수소차나 결과적으로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요.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수소차는 그 이제 뭐 저도 전문적으로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그 수소와 그 공기 중에 그 산소 간의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 전류를 생성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자동차가 이제 전기에 의해서 모든 그 모터나 모든 것들이 이제 전기에 의해서 이제 구동이 되게 되는데 어 이제 전기 어떤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그 전력 소모량이 충분할 경우에 그 자동차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운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의 범위가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 옛날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그 자동차 안에 있는 그 배터리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동작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은 어떤 그 전력 소비를 할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기차나 이제 수소차가 등장하게 되면 그냥 저희 집에서 220V 그 전원 콘덴서 꽂고 노트북 사용하듯이 이제는 여러 가지 그 전자기기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비즈니스 업계 그리고 이제 차량 그 차를 생산하는 보통 저희는 OEM이라고 합니다. OEM 업계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그리느냐. 이제 전장 사업이 그 차량 내 전장 사업이 이제 큰 어떤 전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차량 내 전장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네, 그 보통 이제 ADAS라고 얘기를 합니다.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AEB에서 Automatic Emergency Braking이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거나 혹은 갑자기 어떤 차량이 나타났을 때 자동적으로 차가 내가 운전하는 차가 급정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이제 AEB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AEB 시스템은 사실상 그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그 엔캡이라는 어떤 정부에서 그 강제하는 그 어떤 법규에 의해서 모든 그 차량들이 앞으로는 탑재되게끔 이러한 시스템이 탑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런 법규 교통 어떤 이런 차량 법규 그 외에도 운전자로서 상당히 이제 유용한 기능이 되겠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ADAS의 기능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점점 이제 그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그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ADAS가 이제 결국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서서히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ADAS라는 거는 바로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보조라는 것이 아주 그 미약한 기능일 수도 있고 그냥 그냥 단순히 뭐 좀 조심해라 워닝을 때려주는 뭐 그 정도 기능일 수도 있고요. 이게 계속 이 발전을 하면은 오토크루즈부터 시작해서 오토크루즈라는 건 이제 자동차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자동적으로 핸들링을 해주는 거죠. 차선을 따라서요.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뭐 목적지까지 내비를 찍으면 알아서 이렇게 찾아서 가는 그런 어떤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능을 제공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ADAS 쪽 분야에서 이제 중요한 기술들은 이제 센싱이 중요하고요. 센싱이라는 건 이제 감지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오감이 있잖아요. 눈, 코, 입, 귀, 맛인가요? 예, 이런 오감이 있는데
자동차도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필요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카메라죠. 보통 우리가 쓰는 그 일반 카메라로 이제 영상을 쭉 찍어서 그 영상을 분석하는 이제 그러한 기능들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는 레이더. 레이더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미 뭐 후방 레이더 같은 거 많이 쓰이죠. 그, 그 저거 뭐 레이더가 아니어도 이제 뭐 저기 뭐 울트라소닉인가요? 이렇게 초음파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뒤에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닿았을 때 닿기 전에 경보를 올려주고 네 어쨌든 이런 레이더 기능을 쓰면은 또 그 이제 측방, 후방 혹은 뭐 이렇게 전방 이렇게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카메라가 감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레이더로 감지를 하는 기능을 또 제공을 합니다. 그 그리고 라이다라는 게 있어요. 또 라이다라는 것은 이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그 어떤 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라이다가 그 빛일 거예요. 어떤 빛을 이렇게 쏴가지고 그 이게 그 레이더하고는 다르게 그, 그 주위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보다 정교하게 이제 감지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좀 고가긴 한데 이런 기술 이거 이 라이다 센서를 사용해서도 그 좀 물체를 좀 더 정밀하게 그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뭐 저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센싱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렇게 센싱을 하게 되면 이 센싱된 결과는 그 결국은 그 이제 그 센서에서 센싱을 하겠죠.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돼요. 그 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 물체가 있고 뭐 이 상황이 뭐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인지 혹은 그 물체가 뭐 차인지 사람인지 뭐 트래픽 사인지 이런 걸 분석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으로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에이다스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커지는 시장이 하나 있는데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인포테인먼트라 그러면 이제 뭐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그 차 안에서 일종의 그 이렇게 그 인포테인먼트라는 게 인포메이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죠. 이제 정보를 얻고 또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어,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발전을 했잖아요.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저기 뭐 음악도 듣고 뭐 영화도 보고 했는데 이런 기능들이 차량으로 들어오는데 좀 다르다는 것이죠, 약간.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은 저희 요만한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기기고 차량은 이 차 안에서 이제 그 저희가 또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그 뭐 그냥 모바일에 쓰는 거 모바일 업계 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또 비즈니스가 이제 차량 내부로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유저 시나리오와 차량 안에서 그 인포테인먼트가 가지는 그 유저 시나리오는 또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AR 같은 거,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그러죠. AR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업계 그 저 스마트폰에서도 많이 활용이 됐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그 활용되는 기능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포켓몬 게임에서 이제 그 AR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한때 크게 이제 그 좀 화제가 된 적은 있었는데 그 제가 알기로 뭐 계속 어떤 그 포텐셜 가능성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 그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뭐 주변에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상점이 내가 뭐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 내부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꽤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상황들을 카메라 센서로 인식해서 뭐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띄워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되고 하여튼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매틱스가 있는데요. 이제 5G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기존에 이제 LTE 저희가 지금 모바일 폰이 대부분 LTE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4세대 기술이죠. 지금 쓰고 있는 거는요. 근데 이제 5G로 가게 되면 이 속도가 뭐 10배인가요? 하여튼 상당히 빨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데이터의 어떤 대역폭도 상당히 커지고요. 요 시나리오 있을 때 5G로 갔을 때 가장 큰 어떤 우리 생활에 미치는 큰 영향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4G일 때는 거의 대부분 휴대폰과 휴대폰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었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5G 시대에는 기기와 기기 간의 커뮤니케이션 시대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만큼 데이터의 어떤 대역폭이 커지고 많은 어떤 트래픽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모든 차량들이 이제 주변 차량들 혹은 주변 인프라들과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고요. 5G에 의해서. 이랬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차량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유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내 앞에 차가 나를 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차의 앞부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내가 전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차로부터. 예.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시나리오가 있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는 이제 신호등이 앞에 차가 막고 있으면 앞에 차가 출발하면 저희도 출발하잖아요. 앞에 신호등이 안 보여도. 근데 그거를 뭐 그보다는 이제 앞에 차량이 신호등의 변화를 미리 감지해서 나한테 주는 거죠. 이미 지금 빨간불로 바뀌었다. 난 출발한다. 너도 출발해라. 이제 그렇게 뭐 된다든지. 혹은 뭐 꼭 앞에 차량으로부터 내가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 자체에서 정보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차량으로 5G를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기와 기기 간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되면 많은 이제 정보들이 각 기기들 간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 데이터들을 소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차량 내에서 차량이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일례로 이제 자율주행 아까 에이다스 말씀드렸는데 이 에이다스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갈 때 있어서도 이 5G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센싱을 해가지고 내 차를 갖다가 저기 내가 1차선에 있는데 2차선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2차선으로 옮길 때 옆에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옮기겠죠. 그러나 이제 또 그것과 동시에 5G를 통해서 내 옆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옆에 차량이 있으면 내가 오른쪽으로 옮기려고 할 때 나와 가까이 있는 차량이 내가 네 옆에 있다라는 거를 센싱이 아닌 어떤 5G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나한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지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음, 실제 이제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시장 어떤 산업계들이 상당히 이제 이 자동차 전장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은 칩 업계죠. 칩을 만드는 이제 반도체 업계죠. 기존의 자동차 전장 부품에도 뭐 메모리나 어떤 저 AP 프로세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포션이 작았습니다. 예, 사실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AP 같은 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냥 저기 제가 알기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정도. 예,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보다는 상당히 사양이 낮은 저가의 그런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것들이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대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유수 그 반도체 회사들이 상당히 새로운 시장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동차 업계에 들어가는 칩들은 어, 고사양이어야 돼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알고리즘들을 처리하려고 하고, 알고리즘을 처리하려면은 뭐 CPU뿐만이 아니라 뭐 GPU, NPU 같은 하드웨어 가속 기능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포테인먼트 같은 것들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올라가가지고 막 돌아갈 텐데, 이런 걸 돌리려면은 역시 또 뭐 여러 가지 칩들이 그 또 별도의 하나의 칩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핸들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혹은 하나 가지고 핸들링 하려면 상당히 그 사양이 높아야 되고, 결국은 어떤 고사양의 칩을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칩들은 그 세이프티 기능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바일 업계에서 쓰는 모바일 휴대폰 같은 데 쓰는 것보다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이제 저 상당히 이제 그 안전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그 오류 가능성이 훨씬 낮아야 돼요. 물론 소프트웨어도 훨씬 오류 가능성이 낮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기 국제 표준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그 어떤 그 자동차 그 자동차 업계에서 들어가는 그 시스템들은 그 세이프티 레벨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요. QM부터 A실, A, B, C, D. QM, A실, B, C, D. 제가 알기로 이렇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A실 D는 가장 높은 안정성, 스테빌리티가 가장 높은 레벨이고요. QM은 이제 제일 낮은 레벨입니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런 규격들을 이제 OEM 회사들에서는 그 규격을 갖다가 그 맞추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자기 차에다가 이제 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고, 이런 도전적인 일들에 따른 어떤 그 시장에서의 수익 기대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기존의 모바일 업계에서 있었던 뭐 그 OS를 만드는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이나 뭐 구글이나 뭐 애플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이제 자동차 시장 쪽에 자사의 플랫폼들을 넣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이게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또 이러한 구글과 애플 혹은 기타 다른 유수 IT 업계들의 진입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또 뭐 어댑티브 오토사 같은 그 자체 그 자동차 업계 얼라이언스 내에서의 그 어떤 그, 그 플랫폼 개발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경쟁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회사들,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회사들, 뭐 저희 뭐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이런 회사들로 자동차 쪽에서 이제 활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이제 점점 앞으로의 시대에는 그 어떤 운전을 해서 내가 여기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시점까지 가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모바일 오피스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그 물론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면 그 완전 모바일 오피스 공간이 되겠지만, 모바일 오피스가 될지 뭐 모바일 리빙 공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이제 운전하고 상관없이 내가 도착하는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쓸까라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먼 미래의 자율주행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점점 이제 그 차량 내에서 그 인포테인먼트나 에이다스와 같은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 발전하게 되고 텔레메틱스가 이제 그 같은 그 통신 인프라가 이제 그 가능하게 되면 점점 더 사람들은 그 자동차 안에서의 그 시간을 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더 유용하게 그 내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업계에서는 이 욕구에 부합하고자 이제 발빠르게 움직일 거라는 것이죠. 물론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탑승자들에게는 이미 자동차 내에서의 공간은 그 움직이는 뭐 그 모바일 홈 혹은 모바일 오피스 이런 게 이미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동만 하고는 그 이제는 그 오히려 경쟁력이 저하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좀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네, 또 기회가 되면 정리해서 좀 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